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2022년에 제작했던 모의면접 콘텐츠 총정리 안내 콘텐츠로 찾아뵌 것에 이어서 오늘은 2023학년도 면접 시사 이슈 총정리 안내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석소장이 따로 추가적인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이 팀장이 기존에 정리해둔 여러 콘텐츠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편하게 살피실 수 있도록 한 군데에 모아놓는 느낌이라 콘텐츠라고 표현하기에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여러 시리즈 콘텐츠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따로 취합을 하는 것이니까 수능 이후부터 본격적인 면접 대비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모로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올해인 2023학년도 면접 시사 이슈 콘텐츠들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던 2022학년도 면접 시사 이슈 콘텐츠의 링크입니다. 석소장이 작년에 제작했던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를 다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사 면접 이슈라는 것이 대부분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적 이슈인 만큼 2021년과 2022년을 깔끔하게 구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해당 콘텐츠들의 시사 면접이 아닌 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시사 이슈들이 출제되는 이유와 출제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상 고전적으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탐구하기보다는 본인의 지망 전공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주제를 탐구하며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만큼 위의 두 콘텐츠를 비롯해서 올해 제작한 아래 콘텐츠들에서 언급된 이슈들이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관련 질문들이 실제 면접 현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살펴보시기에 앞서서 해당 콘텐츠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올해 제작한 12개의 분야별 면접 시사 이슈 콘텐츠들의 링크 모음입니다. 경영, 경제, AI, 빅데이터, 문화, 미디어, 환경, 에너지, 교육, 의료, 생명, 우주, 항공, 교통, 정치, 사회, 윤리적 쟁점, 바이오, 기술 등 총 10개 분야 12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콘텐츠 제작 시점이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기준으로는 아직 바이오 기술 관련 콘텐츠들이 게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술 분야 2개 콘텐츠의 링크는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본 콘텐츠를 마주하는 시점인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쯤에는 해당 콘텐츠들의 게시가 완료되어 있을 것인지라 해당 콘텐츠들의 링크도 첨부되어 있을 예정이니까 이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석소장과 이 팀장이 세상 만사를 모두 분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혹은 이미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접에서 전공 역량 및 인적성 질문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이슈들을 골라서 10개로 구분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경영, 경제와 바이오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한 콘텐츠에서 언급하기에는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논의 끝에 2개의 콘텐츠로 제작을 했습니다. 석소장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은 단순히 특정 분야의 시사 이슈만 살펴보기보다는 꼬리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혹은 추가 탐구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시사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 생명 분야 콘텐츠와 바이오 기술 및 윤리적 쟁점 분야 콘텐츠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시사 이슈들인 만큼 각 이슈들 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뿐더러 이 과정 속에서 면접관에게 추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열정이나 연구 방향성 등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추천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능이 끝난 만큼 여러분들이 이전보다는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본 콘텐츠를 통해서 성실하게 면접을 대비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 대비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던 이전의 콘텐츠와 함께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팀장이 2023학년도 입시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2023학년도 면접 시사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 이공 분야로 나누어 다소 크게 콘텐츠를 진행했다면 올해는 오늘의 주제인 경영, 경제를 포함하여 문화, 미디어, AI, 빅데이터 등 많은 주제로 세분화하고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하나의 콘텐츠를 읽으며 시사 이슈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 콘텐츠를 구상하고자 합니다. 각 키워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해당 소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까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시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학습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사 이슈 요약 콘텐츠의 주 목적은 여러분들이 2023학년도에 출제 가능한 여러 가지 화제거리를 빠르게 파악하시도록 하는 것에 있기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효과적으로 답안을 구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메이저 리서치에서 2020년부터 모의 면접 콘텐츠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계열 및 학과의 모의 면접 콘텐츠를 참고해 보시고 그뿐 아니라 석 소장님께서 이러한 이슈들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등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 및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신 여러 콘텐츠들이 있으니 이 팀장이 진행하는 콘텐츠들과 함께 활용하신다면 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영, 경제 분야의 시사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기준 금리 인상입니다. 최근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또다시 75bp 올리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2022년 3월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달러는 국제 간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 통화로서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시 다른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한국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원화의 수요에 비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요. 추가로 기준 금리와 관련해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등의 용어도 정리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 기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도 발맞춰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최근 환율이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시 부동산,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번째로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몇 가지 수입 품목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는 이런저런 세금 등이 붙어 가격이 비싸지는데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입한다면 우리나라 물건이 경쟁력이 하락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추한보다 더 강화되어 지난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생산 5개 분야를 적용 대상으로 언급했는데 올해 유기화학 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 또한 간접 배출의 형태로 탄소 배출량에 포함되게끔 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지는 않는 전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전환기간도 2024년 12월 말까지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즉 2025년부터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관련한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초안보다 더 강화해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유럽연합은 해당 제도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G 경영입니다. 이 팀장이 2022년에 들어 새로이 등장한 이슈를 위주로 다룰 예정이어서 ESG 경영을 포함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했으나 ESG라는 트렌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부작용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수준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영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실 이제는 뉴스만 검색해도 바로바로 나오는 ESG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비재무적 요소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친환경 경영이 곧 ESG 경영은 아니라는 것이며 기업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역 사회와 얼마나 상생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S, 기업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고 도덕적인지를 평가하는 G 지표 또한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ESG와 관련한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기업이 입장에서 ESG 경영 추진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두 번째로 기업이 ESG 경영 시 겪을 수 있는 난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하여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유사 횡재세 부과 논의 및 유류세 인하입니다.
주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폭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유사들은 원유를 항상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격이 낮았을 때 구매했던 원유를 현재 유가대로 팔면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처럼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기에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 횡재세를 언급하면서 그 파장이 국내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부가 유류세의 인하 폭을 20%, 30%, 37%로 확대하였고, 지난 8월 국제 유가 안정 흐름과 함께 기름값 폭등을 저지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다만 OECD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를 축소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현재로서 정부는 인하한 유류세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고유가로 인한 정유사의 이익이 횡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에 따른 경영이 결과물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관해 평가하는 의견을 물어볼 수 있으며, 세 번째로 국제 흐름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앞으로 정유 산업의 전망을 분석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탄소 국경 조정제도, ESG 경영, 정유사 횡재세 부과 및 유류세 인하라는 키워드들을 경영 경제 분야로 분류해두기는 했지만, ESG 경영만 살펴보더라도 전 산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인데다 환경, 국제, 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도 연계되는 지점이 많은 만큼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와 관련성이 적어 보일지라도 이 팀장이 앞으로 다룰 시사 이슈 콘텐츠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 경영 분야 이슈를 정리하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경영, 경제 분야에서 출제될 수 있는 시사 이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전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듯 꼭 경영 및 경제와 관련된 전공을 지망하지 않더라도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들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다른 분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어 어떤 전공의 면접에서든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두루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경영, 경제 시사 이슈는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보험료율과 지급 시기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4년에 고갈될 전망이기에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방법은 첫 번째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의 세부 지표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연금 제도 형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이 있는데, 이 구조 개혁과 관련해 공적 연금들이 운영을 통합해버리는 공무원 연금 통합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 정부는 모수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을 채택하였고, 현재 보험료율 인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는 이유와 함께 국민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혁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 두 번째로 모수 개혁 시 어떤 지표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세 번째로 국민연금이 기준소득 월액 상한을 상향할 시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네 번째로 소득 대체율과 노후소득 보전 기능 간의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에 비해 5%가 인상되었고, 2023년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과 대비하여 또 5%가 인상된 수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환율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물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꺼리거나 노동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 팀장은 예상 질문으로 단일 문항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사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일 문항보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제시문의 형태로 상황을 가정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분쟁을 떠올려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각 주체라면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자유롭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단일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두 번째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생각할지, 세 번째로 최저임금과 물가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슈는 미중 갈등입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되어 현재도 미중 갈등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2018년, 2019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 및 양국 간 보복 관세 부과 등의 흐름으로 주로 무역과 관련된 갈등이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전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 미국이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이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그로 인해 두 국가 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에는 반도체 핵심 기업인 TSMC가 위치하여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술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요. 미중 갈등은 현재 패권을 수호하려는 미국과 미국이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 간의 싸움으로 무역, 반도체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지만 사실 그 근간에는 패권 경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중국을 꾸준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지, 두 번째로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산업 분야 및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 번째로 향후 세계의 패권은 미국과 중국 중 어떤 나라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네 번째로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 상황 및 전망은 어떠한지 등이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경우 정치 사회 분야로 분류할 수도 있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조치에 따라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무역 및 각 산업군과도 유기적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 경제 이슈로 분류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팀장이 오늘 다룬 이슈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시고 정형적인 답변을 외워서 답변을 구상하기보다 자신이 뚜렷한 주관을 어필하시는 것이 면접에서 더 유리하다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사항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영 경제 분야 다음으로 AI 빅데이터 분야의 이슈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추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모든 분야에 접목되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오늘 다루는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학습해 두시는 것과 함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지원 전공 및 진로 목표와 관련해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분야의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윤리 문제의 가장 쉬운 예시로 국내 이루다와 같이 챗봇이 차별 표현이나 저속한 표현을 그대로 학습해 사용자에게 그대로 내보내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또 구글 자동 인식 프로그램은 한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분류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불완전성을 입증하였고, 인공지능도 결국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그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개발자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편향성이 존재한다면 AI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데이터는 기기에 수집되고 있는데 개발 단계에서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해버리면 이는 큰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점점 더 밀접하게 개입하고 있기에 AI의 개발부터 이용이라는 모든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0년 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각 기업에서도 AI 윤리를 준수하겠다고 공표하는 상황이지만 외국에 비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 윤리에 어긋나는 사례를 제시한 후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물어볼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인공지능이 윤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인공지능의 학습에 윤리적인 데이터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 윤리적인 데이터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네 번째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빅블러 시대입니다. 빅블러 현상이란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뜻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존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즈 등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확장세를 보이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하나에만 접속해도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는 슈퍼 앱으로 거듭나는 것, 게임 기업인 넥슨과 금융 기업인 신한은행이 손을 잡고 기존에 생각지 못한
비롯한 새로운 시너지를 내려 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 포 오프라인 분야의 성장에 따라 아마존, 구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편의점이 택배 서비스 등으로 오프라인 기업 또한 온라인으로 손을 뻗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는 빅블러 현상의 사례를 통해 개념을 설명하고 오늘날 빅블러 시대가 도래한 원인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류한 3가지 디지털 전환 혁신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해 기존의 경계를 흐려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묻는 문항, 세 번째는 빅블러 시대에 맞추어 개인은 어떠한 역량을 쌓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항, 네 번째로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문어발식 진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이 역기능과 이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으로 해당 주제는 어떤 특별한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이 중요한 다소 철학적인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린 AI 윤리 일종이라고 봐도 되고요. 역사 속에서도 기계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일자리가 상당수 대체되었는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단순 작업 및 계산과 같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담당하는 경향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초인공지능 출현 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고도 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더욱 정교하게 묘사해가는 상황에서 인간의 고유성이란 무엇일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차별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두 번째로 인간은 인공지능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세 번째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네 번째로 인간과 인공지능은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인지, 다섯 번째로 인공지능과 인간은 향후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섯 번째로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로봇의 부과입니다. 방금 세 번째 소재에서 말씀드렸듯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래의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로봇에 세금을 매겨 실업자들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일 당시 로봇의 도입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국내 로봇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활발히 로봇세에 관련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로봇세와 관련한 양 입장을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정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찬성 측은 복지적 측면에서의 선순환,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의 해소 가능성을, 반대 측은 세금 부담으로 인한 발전 저해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로봇세와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두 번째로 기업이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시에 노동 및 고용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세 번째로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된 실업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AI 빅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 이 또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이슈로 묶어 분류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전공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정보 보안과 관련된 전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가정하에 보안을 수행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기술 또한 학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AI 빅데이터 분야의 이슈를 다루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문화 미디어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미디어 관련 학과는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꾸준히 인기과로 손꼽히고 있을 뿐더러 요즘은 미디어와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주제가 면접에 출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에 문화 미디어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 및 다른 일반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오늘 이 팀장이 다루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미디어와 관련된 시사 이슈 중 첫
첫 번째는 문화예술인이 병역 특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음악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을 때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최근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하였는데 이들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훈 포장 수훈자 중 추천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1차 병역법 개정안은 이미 통과되었는데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 업적을 인정해 순수예술 분야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까지도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확장하자는 2차 병역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최근 시대상이 변한 만큼 BTS와 같이 문화 창달 업적이 뚜렷한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지 않게끔 보장해야 하며 병역 의무 미이행이 아닌 대체 복무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BTS는 사적 영리 활동을 추구한 것이며 공적 동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성과에 따라 병역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및 공정성을 무너뜨려 결국 병역 의무의 원칙까지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할 시에 대중문화예술인의 범주와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이라는 업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전반적인 군 복무 문제로 확대해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가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여성 징병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숏폼 콘텐츠의 확대입니다. 숏폼 콘텐츠란 몇 초에서부터 최대 10분까지에 해당하는 짧은 길이의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틱톡 영상,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가 숏폼 콘텐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숏폼 콘텐츠의 주 소비층은 디지털 환경에 친화적인 Z세대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80% 정도가 평균적으로 평일엔 75.8분, 주말엔 96.2분 동안 숏폼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길이가 긴 지루한 영상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압축된 정보를 담아 빠르게 이목을 끄는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의 길이도 짧고 제작자로서의 진입 장벽도 낮아 빠르게 트렌드를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Z세대와의 특성과도 부합합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일본 숏폼 뉴스를 제공한다거나 트위터에서도 동영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숏폼의 물결에 탑승하려는 플랫폼들이 경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의 확대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숏폼 콘텐츠란 무엇이며 인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숏폼 콘텐츠의 인기가 얼마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하여 숏폼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챌린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네 번째로 숏폼 콘텐츠의 마케팅 활용 사례와 그 장점, 다섯 번째로 숏폼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초월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켓몬고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환경의 가상의 정보를 합성하는 증강현실 세계,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에서처럼 인터넷 공간에 개인이 일상과 삶을 공유하는 라이프 로깅, 세 번째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복사해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낸 거울 세계가 있는데, 거울 세계의 예시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방문한 것과 같이 생생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구글 어스, 네이버 로드뷰와 현실 속 수많은 가게를 애플리케이션에 집합시킨 배달의 민족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과 다른 새로운 세계 혹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 디지털 세계인 가상 세계가 있는데, 가상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라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유형으로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 제페토, 게더타운 등이 가상 세계에 해당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SNS 이용자라면 대부분이 일상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우선 시공간이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한계나 위험성을 이유로 하지 못하는 경험을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대 가치가 크며 여러 사업 분야에서도 증강현실을 접목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고, 메타버스의 아이템에 제휴기업이 제품을 노출시키며 현실 세계에서의 구매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에는 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성, 두 번째는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주요 기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네 번째로 RPG 게임과 대비한 메타버스의 차별점이나 강점, 다섯 번째로 메타버스의 10대 이용자들이 비중이 높은 이유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여섯 번째로 카를 융의 페르소나라는 개념과 메타버스의 연계성,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싶은 가상세계의 아이디어, 여덟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한계점과 그 보완책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망 사용료입니다. 망 사용료란 최근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기에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들이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통신사에 그
금액을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아예 처음 등장한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입법한 사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은 유튜버들에게 망 사용료법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트위치는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의 화질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트래픽은 소수의 거대 글로벌 CP에 의해서만 유발되고 있기에 이들이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망 사용료 부과 시 오히려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거대 기업만 살아남고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은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 등 망 사용료에 대한 담론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세 번째로 글로벌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네 번째로 소비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콘텐츠와 관련하여서 작년의 경우 2020년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이 흥행을 시작으로 2021년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메가 히트로 인해 우리나라 콘텐츠와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오징어 게임 출연진들이 에미상 수상을 제외하고는 매우 뜨거운 화제거리까지는 없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 콘텐츠의 발전 방향성, 히트하는 콘텐츠가 우리나라 문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문화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 또한 대입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환경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2023학년도 면접에서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시사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한파, 태풍, 산불 등 유례없는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면서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세대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범국가적 트렌드인 환경에너지 분야 관련 이슈를 철저히 공부해 두실 것을 추천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 분야의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는 기후테크입니다. 기후테크란 친환경 기술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구온난화 해결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지구온난화를 위한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관련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 벤처 투자금이 20%가량이 기후테크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기후테크는 크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해서 기후위기 진행을 더디게 하는 미티게이션 기술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어댑테이션 기술로 나뉩니다. 콘텐츠를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탄소 포집 기술,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해서 기후위기 극복에 공헌하겠다, 탄소 배출이 주범인 육식 문화를 대체할 배양육, 대체육 등을 연구하겠다, 우리나라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생육하기 적절하게 종자를 개량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잡은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러한 기술들이 모두 기후테크에 해당합니다. 기후테크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기후테크의 개념과 함께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한 기후테크,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기후테크 관련 기업을 활발히 육성하기 위한 방안, 세 번째로 기후테크와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네 번째로 향후 기후테크의 전망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플레이션입니다.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성어로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가 높고 플라스틱 용기보다 친환경 용기 단가가 높듯이 친환경 기술 그 자체나 그를 활용한 제품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주요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폭등해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또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플레이션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 첫 번째는 그린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원자재 수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어떻게 공급의 안정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있을지, 세 번째로 에너지 측면에서 그린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네 번째는 자원과 관련해서 그린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는 러시아산 석유를 비롯한 자원 수입을 전면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러시아보다는 오히려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자립도가 취약한 EU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좋으나 그로 인해 현 세대가 불편을 겪는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탄소 중립이 선두주자였던 유럽연합조차도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완전한 탈석탄, 탈원전이 달성을 연기했으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시장이 불확실성에 대응해 지난 9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투자가 다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저지할 것이라는 우려 등 K택소노미에 관련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또한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 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이 도래한 이유와 함께 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네 번째로 원자력 발전이 확대, 유지, 감축 중 어떤 입장을 선택하겠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이란 그린과 화이트워싱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ESG 경영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소비자들도 가치 소비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환경 친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생산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에 분명히 부정적인데 자연에 기여하는 일부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홍보하는 것 등이 그 사례입니다. 이뿐 아니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린워싱의 유형이 있는데, 마크를 도용한다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있을지라도 교묘하게 기업이 이미지를 친환경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규제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소비자들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린워싱은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단점뿐 아니라 정직한 기업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 관계도 해친다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그린워싱의 개념과 부작용, 두 번째로 소비자가 기업이 그린워싱에 속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세 번째로 기업이 그린워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네 번째로 그린워싱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린워싱이 7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에너지 관련 문제는 AI, 빅데이터만큼이나 모든 학문적, 사업적 영역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룬 이슈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해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라면 의료계에서 일회용품이 대다수인 의료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환경 친화적인 처리 방법이나 재사용 방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죠. 꼭 진로 분야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업사이클링 및 리사이클링 개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플로깅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또한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의료 분야의 시사 이슈를 정리해드렸던 것에 이어 오늘은 2023학년도 면접에 출제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이슈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그리고 아동 관련 학과에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오늘 다루는 이슈들을 숙지하시고 면접을 당장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N수생이 아니더라도 해당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며 교육에 관한 관심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전국 초등교육과의 교직 인성 면접을 분석하며 설명드렸던 것 같이 교육대학교 면접에서는 교육 관련 이슈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초등교육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히 오늘의 콘텐츠를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는 교원 정원 감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월 초중등 교원이 정원을 줄이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공립이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이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 정원을 꾸준히 감축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6살에서 11살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30년 159만 명으로 2020년에 대비해 58.4%의 수준이며
있으며 12살에서 14살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령 인구는 2030년 115만 명으로 2020년 대비 84.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급감 문제로 학령 인구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죠. 교육계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의 논리에 따르는 것으로 미래 교육과 학생들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도서 벽지에 소재한 학교나 지방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교육부가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교원 수급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적은 수준이기도 하고 OECD 평균에 맞춘다고 가정해도 결국 교원 감축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 감축에 대한 반대가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 자신들이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든 인구 구조와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교원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수를 줄이면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생들 다수가 교사로 채용되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교육부에 제주대학교의 사례처럼 교육대학교와 거점 공립대학교를 통합하거나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이 정원을 축소하는 등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 감축 관련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교육대학교의 경우 2012년에 입학 정원이 3,848명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석 소장님께서 교육대학교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신 콘텐츠를 참고해보시고 이 팀장이 교직 이수 폐지를 포함한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을 설명드린 콘텐츠 또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원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저출산 및 학령 인구 감소 흐름에 대응하여 교원 수급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여야 할지, 세 번째로 학령 인구 감소 및 교원 수급 감축으로 인해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대학교 또는 사범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용고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의 플랜 B가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국의 교육대학교를 인근의 거점 공립대학교와 통합하는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섯 번째로 현재 교원 수급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원 수급 정책이 어떠한지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하는지 이 팀장에게 물어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학생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해 탐구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 제시문으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입니다. 2022년 7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가 된 다음 해에서 만 5세가 된 다음 해로 1년 하향시키는 학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을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며 영유아의 신체 발달 및 인지 발달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뚜렷해 거의 모든 단체에서 이 정책을 극심히 비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및 여러 전문가들은 만 5세를 갓 지난 유아들은 초등교육 체제에서 교육을 받기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아이들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임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유치원이 돌봄 업무에 비해 미흡한 초등학교의 돌봄 서비스에 어린아이들이 한 살 더 빨리 노출되기에 돌봄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학부모들도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학년이 다를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 및 입시 경쟁을 더 빨리 겪게 될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표하면서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약 98%가 반대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책이 무산됨과 함께 당시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며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만, 초등학교 적정 입학 연령이 어떠할지와 함께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각계각층에서 이리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의 장단점 및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두 번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 세 번째로 유치원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비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적절한 연령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 전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초등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학제 개편안이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교육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새로이 초등 전일제를 제시했습니다. 초등 전일제 학교란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수업 및 돌봄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까지, 내년에는 8시까지로 점차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 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이 돌봄을 학교에서 분담해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초등 전일제 시행으로 오전 9시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8시까지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묵은 갈등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현재 방과 후 학교나 공적 돌봄이 책임은 학교에 있는데, 교원 단체에서는 돌봄 서비스로 인한 행정
업무가 학교 교사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지 보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며 돌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 돌봄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로 돌봄 서비스가 이관될 시 민간 위탁이 늘어나 결국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돌봄 노동자들이 처우 또한 나빠질 것이기에 돌봄은 학교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계속 학교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초등 전일제 실시에 있어 학교와 교원이 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초등 전일제 시행 시 현장의 목소리는 다를 수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초등 전일제 그리고 공적 돌봄이 책임 소재 문제에 관해 여러분들이 의견을 정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등 전일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교사들이 초등 전일제에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교사들이 인지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로 초등 돌봄교실이 도입된 이유, 세 번째로 현재 초등 돌봄교실이 문제점 및 핵심 과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초등 돌봄 서비스를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 교육은 학생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에 관련 정책의 수립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도 뜨거운데 미래교육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리기보다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필요한 교육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키워드로 잡았다면 교육의 메타버스를 접목해야 한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상적인 답변을 전개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무슨 내용의 수업을 할 것인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이 기존의 수업과 대비해 가지는 차별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등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생각을 발전시킨다면 금상첨화겠죠.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원격 교육으로의 전환이 많이 발생한 교육 분야에서의 유망 기술을 정리한 석 소장님의 콘텐츠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광주교육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콘텐츠의 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교육 분야 진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의료 분야에서의 2022년 이슈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의과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을 비롯해서 치과대학, 간호대학 등은 물론이고 의생명 관련 학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학과 등 의료 계열로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오늘의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의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는 수술실 CCTV 의무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법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 또한 의무화되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녹화는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환자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 의료기관의 관계자만이 출입 가능한 상황에서 의료사고 및 불법행위 발생 시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 2021년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의사들이 90%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처럼 CCTV를 의무화하지는 말되 비도덕적 악행을 자행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 현장에서 특히 응급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존 확률이 낮을 수 있더라도 특정 수술을 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경우까지 의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의사가 당장이 생존 확률이 높은 처치만 택하게 되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의료행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환자의 신체가 드러난 CCTV 영상이 유출될 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등장한 이유와 함께 해당 법안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두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세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형성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칠 때 수술실에 CCTV가 있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 같은지, 다섯 번째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발생하는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의료 격차 문제입니다. 건강 불평등이란 환경의 격차에 따라 사람마다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소득 수준, 계층별 건강 불평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즉 지역 의료 격차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그리고 의료기관 및 병상수 통계 자료를 보아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및 병원 수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인프라가 좋고 기회가 많은 수도권을 선호할 뿐 아니라 환자들도 큰 병의 경우 지역의 병원보다는 수도권의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도 감소하는 데다 환자들까지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버리니 지방 병원이 경영난이 심해지고 지역사회의 의료체계는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이 팀장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 이유를 설명드린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서 더 나아가 공공병원 자체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이 질적 성장도 담보하고 의료 인력까지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실질적인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소재인 원격의료 또한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타겟책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의료 격차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현재 지역 의료 격차의 실태, 원인 및 해결책, 두 번째로 소득 구간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 세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원인 및 그 문제점, 네 번째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의료입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실 이전부터 화제거리가 되어오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기대도 높아지는지라 올해의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까지는 없고 석 소장님께서 이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기술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소개하셨던 콘텐츠의 링크를 첨부하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원격 진료가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나 만성 질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로 상담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시이죠. 2015년 원격 의료가 처음 도입될 때는 원격 의료의 찬반에 포커스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사들에게 반대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원격 의료가 발전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는 추세입니다. 의사들은 비대면이라는 한계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환자의 원격 의료 기기가 오작동하는 식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정확한 책임이 소재를 묻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자칫하면 공장형 진료를 양상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적정한 비대면 진료 수가의 확립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취약지 및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서 주로 시행되어야 하며 병원의 접근성이 좋은 환자들도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응할 4가지 플랜을 제안한 바 있으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원격의료가 최근 부상하는 원인과 함께 원격의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원격의료의 장단점은 어떠한지, 세 번째로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네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동향 또는 기업이 사례를 알고 있는지,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와 관련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원격의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간호법 제정입니다. 간호법이란 쉽게 말하면 간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입니다. 간호사들이 업무 강도가 너무 높고 1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에 비해 보수가 열악하니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고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사들이 활약하는 분야도 복지, 요양시설에서의 간호 돌봄 업무까지 넓어지고 있기에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추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안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우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도 간병사도 빠진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이기에 직역 이기주의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만 채용해도 되는 시설이 많은데 법안 개정 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상당수의 요양기관이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의협에서는 기존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맡는다고 명시해 두었으나 새로운 간호법은 진료 보조뿐 아니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간호사가 진료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간호법이 존재하므로 간호법은 세계에서 보편적인 입법 체계이며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와 공존하는 방향성을 취하고 있고 간호법은 질 높은 건강 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이 있기에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익만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에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의사의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섯 번째로 의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장점은 없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이 팀장이 진행하는 콘텐츠가 시사 이슈 분석 콘텐츠인지라 여러 의료 이슈 및 트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경험적으로 MMI 면접이나 의료계열 학생들이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보통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는 안락사 존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한 후 각 인물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무엇이 최선의 해결 방안인지 등에 관해서 묻는 등으로 말입니다. 관련 문항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HIV 확진 환자가 배우자에게 비밀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을지 주치의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던 환자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한부 진단을 받을 시에 이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보다 응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느라 진료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응급 환자의 보호자가 화를 낼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 환자가 범죄 계획을 털어놓는다면 의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신청자들 중에 올해는 의학계열 학생들이 특히 많았던 만큼 의료 시사 이슈는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관련 학과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면접에 출제될 수 있는 우주항공교통 분야의 이슈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자력위성 발사국이 되면서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율주행 붐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니 특히 관련 학과를 준비할 학생들이라면 오늘 이 팀장이 다루는 이슈는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교통과 관련된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는 누리호 발사입니다. 아쉽게 최종 궤도 진입에 실패했던 누리호 1차 발사 결과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지난 2022년 6월 21일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력을 알아보는 것이 주 목적이며 실제 기능은 없는 1.3톤 알루미늄 덩어리 위성 모사체를 실어 누리호가 1.5톤 규모의 탑재체를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성능을 확인하는 목표, 조선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에서 각각 개발한 4개의 큐브 위성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된 내 학교에 지원할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각 큐브 위성이 어떤 임무를 맡았고 큐브 위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탐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리호는 총 3단의 액체 로켓이며 사용되는 엔진은 1, 2단에 사용되는 75톤급 액체 엔진, 그리고 3단에 사용되는 7톤급 액체 엔진 두 종류입니다. 2단 로켓이었던 나로호가 핵심 기술인 1단 액체 엔진 기술을 러시아에게 맡겼다는 한계를 보였던 반면, 누리호는 이를 근간으로 1단 엔진을 포함한 주요 구성품들이 대부분의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누리호 발사와 궤도 안착 과정, 두 번째로 누리호의 엔진 구성, 세 번째로 누리호의 임무와 함께 인간이 우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유, 네 번째로 나로호와 비교한 누리호의 발전, 다섯 번째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누리호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및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리호 개발 사업의 필요성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다누리호 발사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2022년 8월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국 기지에서 한국형 달 궤도선인 다누리 또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기는 하였지만 누리호는 지구 궤도까지만 진입할 수 있기에 달 궤도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미국으로 보내져 펠컨 9이라는 미국의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다누리호는 12월 17일쯤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데, 다누리호의 현재 실시간 위치를 추정한 자료는 화면에 보이시는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 속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누리호는 우주 비행사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유인 우주선이 아니고 달 탐사의 목적이 있는 무인 탐사선인지라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여 임무 수명을 늘리게끔 최적화하다 보니 달 궤도 진입에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의 궤도를 통해 한 천체의 궤도에서 다른 천체의 궤도로 옮겨가게끔 하여 궤도를 수정할 시에만 연료를 쓰게끔 하였습니다. 다누리호는 2030년 초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 착륙선이 달 착륙 후보지를 물색함과 함께 달 표면의 편광지도 제작, 자기장 측정 등 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구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누리호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다누리호의 임무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누리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다누리호가 달 궤도 진입에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달 탐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지, 네 번째로는 다누리호의 궤적 수정 기동에 관해 알고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뉴스페이스 시대입니다. 뉴스페이스란 민간 기업에서 주도하는 우주개발 사업을 이루며 정부 주도로 우주개발이 이루어지는 올드스페이스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면서 우주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이전이 아폴로 계획과 달리 민간 기업들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상당수 담당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를 한층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 기업을 설립하여 펠컨 헤비와 같은 발사체, 우주에서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유인 우주선 스타쉽 연구에 힘을 쏟고 있고, 통신 위성을 통해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내년 즉 2023년 1분기 즈음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또한 카이퍼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링크 프로젝트처럼 위성 인터넷 사업을 목표로 통신 위성을 내년에 발사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원웹, 텔레셋, 보잉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적에도 우주 인터넷망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뉴스페이스 시대란 무엇이며 그 의의는 무엇일지, 두 번째로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 우주 개발에 적합한 우리나라의 지역에는 어디가 있을지, 세 번째로 현재 국내 우주 기업이 사례 또는 현황을 알고 있는지, 네 번째로 뉴스페이스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다섯 번째로 기업이 우주 개발 참여 독려를 위해 환경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지, 여섯 번째로 미국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함께 해당 계획이 진행 현황을 알고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교통 분야와 관련된 네 번째 시사 이슈는 도심항공교통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의 개념을 쉽게 비유하자면 미래 사회를 상상할 때 흔히 묘사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항공기를 통하여 지상과 항공을 연결하고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3차원 도시교통 체계입니다. 드론택시, 개인용 항공기 등을 도심항공교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공기 기체뿐 아니라 항공 관제 및 이착륙 시설,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플랫폼 모두를 도심항공교통이라 합니다.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해 전기 추진 기술, 자율비행, 기체소음 진동 저감 기술, 수직 이착륙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수직 이착륙 기술 및 소음이 덜한 전기 추진 방식이 활용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활용하기 적절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UAM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우버로부터 에어택시 서비스를 인수한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아처 에비에이션, 베타테크놀로지, 중국 스타트업 이항 등 여러 업체가 에어택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국에서도 UAM 분야에 대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UAM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도심항공교통의 개념이란 무엇이고 이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두 번째로 UAM이 상용화를 위해 어떠한 기술이 더 발전해야 하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술이 있는지,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를 위해 확충할 인프라는 무엇이 있을지, 네 번째로 에어택시, 개인용 항공기 등이 상용화된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지, 다섯 번째로 도심항공교통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여섯 번째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우주항공교통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2023학년도의 시사 이슈라고 할 수는 없기에 이를 따로 메인 소재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모집 단위를 막론하고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및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자율주행의 원리 및 센서 이슈 등이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석 소장님께서 2022학년도 자연이공 계열 대입 학생부 종합 면접의 주요 시사 이슈 중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의 시사 이슈를 다루신 내용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의 성공 및 여러 국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에 힘입은 것인지, 올해는 우주항공 교통 분야 전공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메인으로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 또한 관련 학과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치 사회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정치 및 사회 일반 분야의 이슈는 사회 전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학과 및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학과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시사 이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음과 함께 오늘 다루는 이슈로 인해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 또는 지원할 모집 단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로 바로 이전이 콘텐츠에서 다루었던 우주항공
교통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택시 대란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실감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최근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는 것이 하늘이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모임이 줄어들었고 택시 이용도 감소함에 따라 택시 기사들이 수입률이 더 좋은 배달업 또는 대리운전업 등으로 직종을 전환하며 택시 운행 대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택시 기사님들도 개인 택시 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심야 택시 운영을 꺼리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 4일 택시와 관련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 택시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각 그룹이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인 개인 택시 부재 제도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 등 특정 시간에 택시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택시 운전 자격 보유자가 희망할 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고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배달 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 운전자들을 확충하려 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최대 3,000원인 심야 시간이 호출료를 카카오티 택시와 같은 타입3 중개 택시에서는 최대 4,000원, 카카오티 블루 마카롱 택시 등 타입2 가맹 택시에서는 최대 5,000원까지 올려 연말까지 시범 적용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심야 할증 확대 및 택시 요금을 인상할 예정에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과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며 택시 요금 인상은 근본적인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데 급급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리학과 교수는 택시기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고요. 이에 정부는 이전에 타다 금지법 등으로 타입 1에 해당하는 타다 우버와 같은 신규 플랫폼 운송 사업을 규제했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타협을 거쳐 이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의 시범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모든 대안을 다루기는 어려우니 링크를 통해 직접 읽어보시고 택시 운송 산업의 구조 및 기사님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 대란과 관련해 면접에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택시 대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두 번째로 택시기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원인과 젊은 청장년층을 택시 운송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세 번째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로 택시기사라는 직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을 고안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지, 다섯 번째로 택시 운전자를 유입하기 위해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2023학년도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오히려 매년 더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너무 이전부터 제기된 이슈라 오히려 이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치관 변화,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집값과 자녀 양육 비용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결혼 및 육아를 피하는 경향성,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등 여러 요인이 관여한 총체적인 문제인지라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아동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 분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도 경영, 경제 분야 이슈에서 다루었던 국민연금 개혁 문제, 방금 이야기한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원할 모집 단위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관련성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산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청년층의 결혼과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아닌 불임 부부를 위한 치료 및 대책을 연구하여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부를 돕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꼭 저출산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를 조금이나마 저지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회 변화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또는 다문화 시대로 변모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두 번째로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바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및 사회의 모습,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학과와 연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네 번째로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그 보완점, 다섯 번째로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 여섯 번째로 다문화 시대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비해 여러분들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 등이 있겠습니다. 정치사회 분야의 이슈 중 세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직장, 교육, 문화, 의료 등 대부분의 유무형 인프라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만 해도 인서울, 적어도 수도권 소재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니 말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하니 삶의 쾌적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방금 다룬 저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구 과밀화 문제를 겪는 수도권도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인구,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지방 도시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기에 여러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으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수도권만 발전하면 국토 공간 및 자원이 낭비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싸우면서 사회 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이를 위한 10대 국정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니 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지역 특화산업 육성, 자율성 및 분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현재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 지방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전에 기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과 함께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묘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학과에 지원할 학생들은 물론이고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등 도시 관련 학과에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이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지역이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던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기관 이전은 단기적인 효과만 낳을 뿐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니 공공기관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최근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를 골라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해당 지역이 특화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특화산업을 조사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수도 이전이나 혁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데 이는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네 번째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입니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실시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10년간 이어져온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21일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될 가능성은 당분간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찬성 측은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휴일 전후로 휴일이 아닌 날 마트에 방문하거나 쿠팡, 마켓컬리 등으로 인터넷 주문을 하게 되어 실효성이 없고, 이처럼 의무 휴업일은 온라인 기반 유통 서비스의 덩치가 늘어나게 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의 의견이 대표적이며, 소상공인들은 특히 대형마트 인근 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에 시장을 방문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에 규제를 통해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휴일 및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일요일 휴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대형마트가 공휴일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사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유지하되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것이 자율권을 늘리고, 현재 온라인 배송을 의무 휴업일에 금지하는 것을 완화하여 온라인 주문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에서 평일 의무 휴업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골목 상인들 및 마트 노조에서는 이 또한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10년간 적용해온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최근 논의된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세 번째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네 번째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거나 폐지할 시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떠할 것 같은지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정치, 사회, 시사 이슈 콘텐츠기는 하지만 정치 이슈는 각 주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민한 문제인지라 하나의 소주제로 분류해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총선, 대선과 관련해 후보들이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등 정치 및 정책 관련 탐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은데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실려 있을 시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은 나올 수도 있으니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팀장은 간단히 올해 정치 이슈의 키워드인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검찰개혁 방향성,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강원 레고랜드 부도 사태 4가지만 언급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또한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정치사회 분야의 이슈를 정리해보았던 것에 이어 오늘은 면접 질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토론 주제로도 주로 활용되는 윤리적 쟁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들은 토론 대회에 출전하거나 동아리 및 학급에서 토의 토론을 진행할 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기부에 하나 정도는 들어있곤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오늘 다루는 주제가 있다면 관련한 면접 질문이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윤리적 쟁점에 대한 고찰 능력은 과를 가리지 않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차분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윤리적 쟁점과 관련한 이슈 중 가장 먼저 2022년이 이슈라 할 수 있는 전장현 시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는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어 지하철 운행을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시작되어 대선 후보 및 정부의 행보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고 중지되기도 하였으나 2022년 11월 7일부터는 매일 4호선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장현 측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기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4년까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기로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장애인이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욕설을 이해하지만 그만큼 장애인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읽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장현 시위로 인해 등교가 늦어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출근 등교 시 해당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지난 10월 25일에는 4호선이 최대 138분까지 지연되기도 하여 시민들은 시위대 측의 요구사항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차교통방해죄,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 지하철 점거 불법 시위만은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죠. 전장현 시위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장현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장애인이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윤리적 쟁점은 낙태금지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 제269조 1항과 형법 제270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이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는 법률 공백 기간입니다. 낙태와 관련된 모든 법안이 무효인 것은 아니며 다른 형법 및 모자보건법이 적용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낙태를 헌법 기본권에서 배제해 임신 중단 금지 여부를 각 주에서 판단하게끔 하여 낙태권과 관련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렇듯 낙태와 관련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대립하는 가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며 임신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책임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여성만이 처벌받기에 불합리하다는 비판 또한 있습니다.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낙태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세 번째로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시에 몇 주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종교단체 등에서는 낙태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섯 번째로 낙태를 죄로 규정한다면 불법 시술이 늘어나거나 신생아를 유기하는 등의 행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겠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고기 식용 논쟁입니다. 개고기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개고기 국가라고 폄하하기도 하고요.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우리나라 인구는 1,44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가량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서 페코노미도 주목받고 또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개를 식용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누군가에게 가족인 반려동물이 어딘가에서는 먹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부감 및 공포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개농장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어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불량하고 도축 과정이 심하게 잔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한편 이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무엇을 먹거리로 규정하는가는 본인이 몫이며 인간과 교감하는 비율이 높다는 근거로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생산 및 유통 절차 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이죠. 물론 개고기는 현재 주류 식문화가 아니며 젊은 세대는 더욱 개고기를 선호하지 않으므로 규제 없이도 향유하는 사람만 향유하다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기는 하지만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개고기 식용 및 개농장을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기에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안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고기 식용 논쟁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개고기 섭취 문화가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존중받아야 할 식문
식문화라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이전에 프랑스의 한 배우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수차례 비판하고 공격한 적이 있는데, 이렇듯 외국인이 우리 특정한 문화를 꼬집어 지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윤리적 쟁점은 사형제도 존폐 논쟁입니다.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받는 죄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 존폐 논쟁은 사형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라기보다 현재 중지된 사형의 집행을 재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인지에 관련한 것입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측은 사형이라는 형벌은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사형수들이 생활 유지에 사회적 비용 및 세금을 투입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펼칩니다. 반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인간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에 인권 차원에서 사형제 도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시간이 지나 진범이 나타나는 등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사형제가 실시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사형수들을 격리하고 사형을 대체하자고도 주장합니다. 사형제와 관련해 면접에 출제 가능한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사형을 대체할 형벌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실질적인 대체 효과는 어떠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칸트와 같은 특정 사상가의 관점을 적용해 사형에 관해 논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제시문을 통해 사상가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콘텐츠의 주제가 윤리적 쟁점인 만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과 같은 과목에서 여러분들은 철학가들이 사상과 연계해 해당 소재들을 탐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사형제 관련 예상 질문에서 이 팀장이 칸트의 관점을 적용해 사형제를 논하라는 질문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칸트, 베카리아, 루소의 사상이 있으니 각 사상가의 시선에서 사형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본인은 어떠한 입장에 가장 가까운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고기 관련 논쟁에도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꼭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윤리적 쟁점과 관련해 사상가들이 사상을 추가적으로 찾아보는 것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사고력 및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생명과학과 바이오 기술에 관련한 면접 시사 이슈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 기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웨이저 리서치 생활기록부 관리 프로그램인 129 서류 솔루션 진행자들 중 연구 분야로 빠지고자 한다거나 생명과학 과목에 두루 관심이 있어 꼭 관련 전공 진학을 희망하지만 정확한 진로 목표를 정하기 어려울 때 요즘 트렌디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이 있고 무슨 주제가 입학사정관들에게 임팩트를 남길 수 있을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이 팀장이 말씀드리는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2023년 이후 이번 콘텐츠를 접하신다면 해당 연도의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인 2023년부터는 석 소장님께서 매달 카이스트의 연구 실적을 정리해 주실 계획에 있으니 바이오 관련 전공뿐 아니라 전국의 과학기술원 및 모든 종합대학교 이공계열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를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플랫폼바이오 분야로 바이오 산업 분야를 나누어 각각의 미래 유망 기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각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콘텐츠에서 소개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그 1편으로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예상 질문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링크에 접속하셔서 직접 읽어보시며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야는 레드바이오입니다. 레드바이오는 의료 제약 분야의 바이오 기술로 혈액의 빨간색에서 유래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진단 및 건강 증진을 추구하며 헬스케어, 바이오, 신약 등이 레드바이오에 포함됩니다. 레드바이오 분야에서 첫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차세대 백신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이 개발되며 mRNA 백신이 전염병과 같은 상황 시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보다 후보물질 제작 및 생산 공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플랫폼임을 확인함과 함께 실제 인체의 면역 활성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 예방에 mRNA를 이용한 차세대 백신 기술과 광범위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전체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기술, 생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달체 기술, mRNA 백신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기술, 고품질 고수율의 mRNA 합성 방식을 찾고 정제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약 및 백신 개발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도 탐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백신과 관련하여 면접에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mRNA가 정확히 무엇인지, 두 번째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개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mRNA 백신과 DNA 백신 간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네 번째로 RNA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전사와 번역 각각의 과정은 어떠한지, 여섯 번째로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등이 있겠습니다. 레드바이오 분야의 두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치료용 신경정신약물입니다. 치료용 신경정신약물은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경정신과 약물은 물론이고 의존, 중독성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도 포함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증가하였는데 표준 항우울제가 효과도 없는 환자도 전체 환자의 20% 이상이라 보고되어 기존 치료제의 한계점이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용 대마와 같은 정신활성 물질의 성분을 이용해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마, 실로시빈, LSD, 엑스터시 같은 약품은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미국 FDA가 대마초 성분 포함 물질을 의약품으로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 치료제의 연구 및 임상시험이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과 같은 희귀병 환자를 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가했고 우리 바이오에서는 2021년 1월 대마초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고 칸나비디올 성분을 추출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등 일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바 있지만 규제로 인해 글로벌 개발 동향에 비해서는 침체되어 있는 편입니다. 바이오 및 신기술 분야에 우리나라가 규제의 정도가 심한 것은 맞으나 이를 무작정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규제 위반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 기술 개발 및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현명한 가이드 또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활성 물질을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작용 기전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뇌 이미징 영상 분석 기술, 신경회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정신활성 물질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사 분자를 개발하고 선별하며 환각성 화합물로부터 유래한 유용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치료용 신경정신약물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정신활성 물질이란 무엇이며 이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마약 성분을 활용한 치료제가 상용화될 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어나지 않겠는지와 함께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로 이미 널리 활용되는 정신과 약물들이 많은데 마약을 활용한 약물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로 마약이 인간을 어떻게 중독시키는지, 다섯 번째로 마약 중독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으며 이를 약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레드바이오 분야의 세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소포체 기반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소포체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이란 세포 소기관인 소포체, 다양한 세포 유래 엑소좀을 활용하여 약물을 목적 세포까지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로 대부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기존의 리포좀과 달리 생체에서 유래된 엑소좀은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는데 리포좀은 생물학적 장벽 통과 및 면역 원성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한편 생체 유래 엑소좀막이 지질 및 단백질 구성은 특정 장기와 세포의 친화성을 갖게 할 수 있고 세포 표적화도 쉽기 때문에 약물의 효능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만한 상당히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약물 전달체는 약물 독성과 약물 효능에 관여하는 핵심 요인으로 암,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환의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엑소좀 시장이 2030년 약 2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엑소좀은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기도 하지만 맞춤형 암 조기 진단에 활용되기도 하니 엑소좀이 다양한 활용 및 발전 과제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포체 기반 약물 전달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번째로 우리 몸에서 엑소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 번째로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와 엑소좀 치료제는 어떻게 다른지, 네 번째로 엑소좀을 분리하는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엑소좀 기술이 전도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것일지 등이 있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두 번째 분야는 그린바이오입니다. 그린바이오는 농업, 식품 분야의 바이오 기술로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의 생명공학 기술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식량 부족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를 개량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 바이오 산업을 접목해 농업 기술을 향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린바이오의 첫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식물광합성기구 기능 향상 기술입니다. 식물광합성기구 기능 향상 기술이란 식물이 광합성을 담당하는 기구의 기능을 개선하여 작물 광합성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일컫고 식물이 확보 가능한 에너지의 총량을 증가시켜서 식량 및 바이오 소재의 생산 효율을 증진하려는 목적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특히 우리나라같이 국토가 한정된 경우는 추가적인 투자 없이 생산 효율을 늘릴 수만 있다면 당연히 경제적일 수밖에 없고 기하 문제 해결에도 탁월하겠죠. 기술적으로는 AI 기반의 정밀한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새로이 디자인하는 기술, 이렇게 디자인한 고효율 광합성 효소 유전자로 기존 유전자의 기능을 대체하여 광합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치환 기술, 단일 세포에서 식물체로 분화를 유도하는 범용성 분화 조절 기술인 식물 형질 전환 및 재분화 기술이 추가 연구 및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포항공과대학, 충남대학교, 신라대학교 등에서 식물 광합성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력이 있으나 원리를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고 실질적으로 기술화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광합성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두 번째로 GMO 작물과 식량 위기 간의 연관성, 세 번째로 현재 식량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및 그 해결 방안,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작물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린 바이오에서 두 번째 미래유망 기술은 바이오 장기 생산 키메라 기술입니다. 언뜻 보기에 바이오 장기 생산 키메라 기술은 레드 바이오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돼지와 같은 가축을 통해 바이오 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축산업과 연관이 있어 그린 바이오로 분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그린 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바이오 이식 분야를 그린 바이오 기술로 분류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앞은 사자, 중간은 염소, 뒤는 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바이오 산업에서 키메라는 생물이 단일 개체에 유전자가 다른 세포가 서로 섞여 있거나 서로 다른 종끼리의 결합으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유전학적 기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이오 장기를 생산하는 키메라 기술이란 인간이 줄기세포를 동물에 넣어 인간이 조직 장기기관을 동물로부터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그 과정은 우선 돼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인공 수정을 시켜 만들어진 동물 수정 배아에 인간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주입합니다. 이후 동물이 수정 배아에 인간의 체세포가 결합한 동물성 집합 배아를 다시 암돼지에 주입하면 그 돼지는 인간세포로 구성된 특정 장기를 가진 돼지를 출산하게 되고 그 돼지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바로 환자가 이식받는 바이오 장기인 것입니다. 키메라 기술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 장기는 사람 간의 장기 이식에서 보이는 면역 거부 반응, 이종 이식에서의 면역 반응을 최소화한 장기를 확보하여 장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난치 질환을 치료할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iPSC를 통해 생산한 장기일지라도 각종 면역 반응에 대한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기에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술이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성 집합 배아에서 탄생한 생명체는 온전히 장기 이식을 위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기에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 그리고 이종 이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이오 장기 생산 키메라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줄기세포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두 번째로 키메라 기술을 통해 바이오 장기를 생산하는 과정, 세 번째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네 번째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단점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로 이종간 장기 이식이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섯 번째로 이종간 장기 이식을 위해 형질 전환 돼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무 인간만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소개드렸던 mRNA 백신 등은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2020년부터 많은 이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와 같은 현상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동시에 작용해 지구촌의 식량 대란이 심화되어 그린 바이오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한 만큼 오늘의 주제가 2022년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올해부터 또는 올해만 반짝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석 소장님께서 소개하셨던 2022학년도 면접에서 출제 가능한 인문, 사회 및 자연 20 시사 이슈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올해 이 팀장이 2023학년도의 면접 이슈라고 소개했던 것들과 겹치는 지점도 여럿 있고요. 그러니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매년 이 사건과 그로 인해 화제가 되는 여러 이슈들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건이라면 더더욱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화이트 바이오, 플랫폼 바이오를 다루는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콘텐츠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 기술 중 화이트 바이오 플랫폼 바이오 분야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의학 및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 의과대학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니 생명과학 바이오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의과대학 지망 학생들도 레드바이오 플랫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을 소개한 1편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룰 바이오 기술 분야 중 첫 번째는 화이트 바이오입니다. 화이트 바이오는 환경 에너지 분야의 바이오 기술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화학 소재 연료 등을 바이오 공정으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위기 의식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 및 환경 오염이 주범으로 화석연료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해조류 등 생물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미래 유망 기술은 나노물질 유래 친환경 중합체 합성 기술입니다. 나노물질 유래 친환경 중합체 합성 기술은 갑각류나 곤충의 골격과 외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키틴이나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와 같이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친환경 나노 입자로 만들어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섬유, 하이드로겔 등의 물질을 대체하도록 하는 중합체 합성 기술입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생물 파편 현상 및 먹이사슬 전이로 인해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인간에게의 악영향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이오 물질 기반의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다면 환경과 인간에게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생분해 플라스틱이 존재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 생분해성 소재 중 PLA와 PBAT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PLA는 옥수수, 사탕수수의 전분을 발효시켜 만든 젖산을 원료로 하며 다른 고분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인장 강도 및 투명성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러나 잘 부러지기 쉬운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생분해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분 70% 이상, 섭씨 58도 이상의 조건에서만 100% 분해되기에 토양의 환경에 따라 분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BAT는 석유에서 유래한 화학합성 고분자로 PLA보다 생산이 수월하고 유연성, 가공성이 뛰어나며 빠르게 분해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PBAT는 높은 생산 비용과 낮은 열적 특성, 기계적 강도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석유를 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완전한 친환경 제품이라 칭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렇기에 자연 친화적인 원료를 가공해 만든 미세 나노 입자를 현재 활용되는 고분자에 중합할 시 기존의 단점을 극복함과 함께 기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진이 생분해성 키토산 PBS 나노 복합체를 합성해 6개월 내 완전 분해되는 고강도 비닐봉지 및 생분해성 항균 마스크 필터를 개발하였고, SKC와 CJ제일제당 등에서는 이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생분해성 나노물질 기반 PBAT, PHA 친환경 복합체 소재의 물성을 강화하고 양산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2020 기술수준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기술이 선진국과 3년의 기술 격차가 발생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기에 2023년 7조 3천억 원의 규모로 전망되는 생분해성 소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사회적으로도 글로벌 환경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분해성 나노물질 기반 중합체의 연구 개발 및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노물질 유래 친환경 중합체 합성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친환경 플라스틱에 활용되는 소재에 대해 알고 있는지, 두 번째는 바이오매스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네 번째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무엇이며 일반 플라스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계점과 그 극복 방안에는 무엇이 있겠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유망 기술은 환경오염 물질 분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몸속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 전체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물질 분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환경오염 물질 분해 효소를 지닌 마이크로바이옴을 박테리아, 나방 등에서 분리해 플라스틱, 비닐 등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데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유통, 폐기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가 어려워 썩지 않고 계속 남아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박테리아와 같은 유기체를 통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문제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충민 박사팀은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의 장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효소를 발견하였고, 인하대학교 김창균 교수팀은 고분자 물질 및 미생물 복합체를 활용한 플라스틱 분해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해외에서도 곰팡이 박테리아를 통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보다 깊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믹스 기반 분해 효소 동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에서 분해 효소를 발견하였듯 생태계에 존재하는 여러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또 다른 환경 오염 물질 분해 효소를 찾고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이 높은 환경 오염 물질 분해 효소를 제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생합성 대사회로를 설계하고 분해 효소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시 효과를 증폭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환경 오염 물질 분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플라스틱 문제를 미생물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세 번째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룰 두 번째 바이오 산업 분야는 플랫폼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산업 분야는 보통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세 가지로 나누어지곤 했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바이오 분야는 들어보셨어도 플랫폼 바이오는 생소하게 느끼실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플랫폼 바이오는 한마디로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공통 기반 기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 현상의 기본 물질인 DNA를 읽고 쓰고 편집하는 기술처럼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세 가지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난치성 질병 같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바이오 기술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바이오 분야의 첫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세포 정밀 이미징 시퀀싱 기술입니다. 세포 정밀 이미징 시퀀싱 기술은 DNA 읽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수 현미경 등을 이용해 역동적인 세포 내 현상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관찰하고 특정 DNA의 서열을 분석해 발현량과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여태 유전체 연구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법으로 대부분 진행되었는데 이는 1, 2차원적인 자료만 활용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세포 정밀 이미징 시퀀싱 기술 활용 시에는 세포 본연의 형태는 유지한 채 단일세포 수준에서 시공간적 생체 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서열 정보뿐 아니라 구조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크로마토그래피 NGS 분석 방법보다 다양한 방면의 유전체 연구 결과가 가능해질 것이 기대됩니다. 해당 기술은 기존의 올리고 페인팅 PC 기술을 응용해서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2015년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기술을 활용한 연구 사례가 없으나 이를 통해 암이나 난치 질환을 해결하거나 신약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으로 응용 분야가 방대할 것이라 평가받는 만큼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플랫폼 바이오란 무엇인지와 함께 이러한 분야가 최근 등장한 이유, 두 번째는 유전체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술, 세 번째는 유전자와 유전체의 차이, 네 번째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란 무엇인지와 함께 그 장단점을 논해볼 수 있는지, 다섯 번째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젝트인 엔코드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플랫폼 바이오의 두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DNA의 쓰기와 관련된 차세대 유전체 합성 기술입니다. 차세대 유전체 합성이란 생명체의 전체 게놈 또는 게놈 수준의 대형 DNA를 설계하고 정확히 합성한 후 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화이트 바이오에서 미생물로부터 환경 오염 물질 분해 효소를 추출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전자를 편집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차세대 유전체 합성 기술은 소재 생산용 고효율 균주 개발을 비롯해 환경, 건강, 우주 등의 분야에서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게끔 돕는 수단이 됩니다. 차세대 유전체 합성 기술은 세포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전자와 기능 DNA 조각을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기술, 올리고머 칩이나 효소를 활용한 20에서 300 베이스 페어의 올리고머 합성 기술, 1에서 10kg 베이스 페어 수준의 인비트로 올리고머 합성 조합 기술, DNA 조각을 이어붙이는 어셈블리 기술, 합성된 유전체를 세포에 이식하는 세포 이식 및 부팅 기술, 합성 생물학 기반 IT 융합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유전체를 직접 조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 윤리 원칙 및 기준에 대한 합의가 불가피할 것이며,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현재 차세대 유전체 합성 연구의 동향을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차세대 유전체 합성 기술 발전의 의의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의 양면성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합성 생물학이란 무엇이며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플랫폼 바이오 분야의 세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후성 유전체 편집 기술입니다. 후성 유전학이란 전통적인 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DNA 염기 서열이 변화 없이 나타나는 유전자 기능의 변화가 유전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DNA 메틸화 히스톤 단백질 변화처럼 DNA 이외의 유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과 관련해서 후성 유전체 편집 기술은 유전자 편집 도구를 활용하여 후성 유전학적 변이를 선택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생물체의 기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DNA를 자르고 교체하는 등 DNA 염기 서열을 변화시키는데, 후성 유전학은 DNA 염기 서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후성 유전체 편집은 DNA를 건드리지 않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비교적 안전한 유전체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성 유전체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리와 그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후성 유전체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도 개발해야 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과 후성 유전 조절 인자를 접목한 복합체를 인체에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 기술 또한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진코어 공동연구팀이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과 후성 유전체 조절 인자 인체 전달 기술을 개발하였고, 지네디잇 바이오 오케스트라 이화여대 등은 나노 입자 기반 전달체 기술을, 이현제약 헬릭스 믹스 등에서도 AAV 기반 전달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중입니다. 서울시립대 한밭대 공동연구팀은 플라즈몬 금속 나노 입자의 특징을 활용해 히스톤 수식화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을 개척하였고, 이는 후성 유전체 편집 기술이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후성 유전학은
유전학을 여러 질환, 특히 암 치료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은데 후성 유전적인 기작과 후성 유전체 편집 효과, 안전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이 실제로 유효한지, 사실 자라온 환경이 영향을 받은 것뿐인데 후성 유전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으니 후성 유전학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성 유전체 편집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후성 유전학의 개념과 기존의 유전학과의 차이점, 두 번째로 후성 유전학이 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방법, 세 번째로 후성 유전학의 원리, 네 번째로 후성 유전학을 유전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1편부터 시작해 총 10가지의 기술을 쭉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2022년 유망 기술이어도 상상도 못 해보았을 정도로 대단히 참신한 기술까지는 없습니다. 나노물질 유래 친환경 중합체 합성 기술 같이 기술의 이름을 아예 처음 보는 상황이라면 기술이 긴 이름에 압도되어 당혹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이렇듯 여러분들이 대강 들어보셨을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나만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연구한 분야도 괜찮고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킨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다만 연구 목표나 관심 주제를 생각해 본 적 없이 막연하게 학과 진학만 바라본다거나 AI가 유행하니까 대충 인공지능을 접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류 및 면접에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주제의 신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의 깊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길었던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